미국이 최근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한 데 이어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항공기 승객들을 대상으로 중국 방문 여부를 확인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적 보조 정책이 오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미 대선의 첫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가 개막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민주당의 강력한 대선 후보로 1위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인사회 비영리 단체를 비롯해 뉴욕주 일대에서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무료 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의 이민자들이 경제 발전에 미치는 기여가 미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했습니다. 또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항공기 승객들에게 중국 방문 여부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보도에 임동규 기자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항공기 승객에게 중국 방문 여부를 확인하는 등 탑승 절차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사들은 승객에게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본토를 방문한 적이 있는지 물어봐야 하고 필요할 경우 여권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을 여행한 적이 있는 미국인의 경우 당국이 이미 지정해둔 공항을 통해서만 입국해야 합니다. 입국 지정 공항은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호놀룰루, 로스앤젤레스, 애틀랜타, 워싱턴 DC 등 총 11개 공항입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최근 2주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경우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 미국 입국을 차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 내 확진자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보스턴에서 20대 남성이 8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샌프란시스코 산타클라라에서 9번째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최근 우한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번째와 11번째 환자는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베니토 카운티 보건당국은 카운티 내에 거주하는 부부가 신종 코로나 확진자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남편이 최근 신종 코로나 발원지인 중국 우한을 다녀왔고 부인은 남편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아직까지 확진 환자가 없는 뉴욕은 현재 3명의 의심 환자에 대해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적 보조 정책이 오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2월 24일부터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이민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에는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조만간 관련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오는 24일부터 전국적으로 공적보조 정책을 시행한다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공적보조 정책은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푸드스탬프 등 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이민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시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단 일리노이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24일부터 온라인과 우편 등으로 제출되는 이민 신청서에는 모두 적용되고 연방정부 보조 수혜일자도 24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규정은 본래 지난 10월 중순부터 시행되기로 했지만 시행 중지 가처분 결정으로 그동안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방대법원은 공적보조 정책 시행 금지 명령을 해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최근 시행 중지 가처분의 기간과 대중들에게 혼선을 줄이기 위해 2020년 2월 24일 전까지 받았던 혜택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겠다며 영주권 체류기간 연장자와 신분 변경 신청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2월 첫째 주에 업데이트된 신청서와 제출 방법, 정책 매뉴얼 등을 웹사이트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또 새 정책 시행에 앞서 수주내로 이민 전문 변호사와 관계자 등을 소집하고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대선의 첫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가 개막했습니다. 아이오와주 코커스는 대선 향방에 풍향계라는 수식어가 붙는 만큼 대선 방향을 가늠하는 잣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로 1위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집계기관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1일 공개한 최근 한 주간의 아이오와주 지지율에서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23.8%로 집계됐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20.2%, 팻 부리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은 15.8%, 엘리자베스 워런 연방 상원의원은 14.6%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운전 속에 샌더스 의원이 막판 강세를 보이면서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세 굳히기를 막았다는 분석입니다. 샌더스는 11일 예비선거가 열리는 뉴햄프셔에서도 평균 지지율 26.3%로 바이든 16.8%를 더 큰 폭으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전국 기준으로는 바이든이 미세하게 앞서면서 혼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강성 진보 성향의 샌더스 의원은 주로 청년 세대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의 투표율만 확실하게 보장된다면 2016년에 이어 아웃사이더 돌풍을 재현할 수도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중도 진영을 대표하는 바이든 전 부통령은 안정감과 함께 본선 경쟁력을 내세우며 대세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2주간 전국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은 바이든이 27.2%, 샌더스가 23.5%로 불과 3.7%포인트 차이를 보였습니다. 아이오와 코커스의 결과가 바이든의 대세 굳히기에 힘을 실어줄지 또는 샌더스의 역전의 발판이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19년 소득분에 대한 본격적인 세금 보고 시즌에 돌입했습니다. 올해 세금 보고 마감일은 4월 15일입니다. 한인사회 비영리단체를 비롯해 뉴욕주 일대에서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무료 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인 비영리단체 민권센터는 지난달 31일부터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무료 세금 보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격 조건은 연간 수입이 $54,000 이하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한인은 민권센터 전화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지난달 27일 뉴욕주 조세재정국이 주 전역 10여 곳에 세금 신고 지원 장소를 개설하고 온라인 웹사이트 등을 통해 무료 세금 신고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원 자격은 2019년 소득이 $69,000 이하인 뉴욕 주민이며 서비스는 한국어와 중국어, 일본어와 스페인어 등 11개 언어로 지원됩니다. 또 뉴욕시 소비자보호국도 2019년 소득 $64,000 이하의 가정에게 무료 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통해 시 전역 200여 곳에서 무료 세금 신고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뉴욕주와 마찬가지로 소득 $69,000 이하입니다. 그 밖에 국세청과 미국 은퇴자 협회의 경우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지난해 소득이 $55,000 이하의 주민들을 상대로 주 전역에서 무료 세금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근 자원봉사자는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 금융정보 사이트가 각 주의 이민자들이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했는데요. 뉴욕주와 뉴저지주의 이민자들이 경제 발전에 미치는 기여가 미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민자들의 경제 기여도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금융정보 사이트 월렛허브는 최근 각 주의 이민자들이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을 노동력과 사회경제적 기여, 우수 인재 유치 및 혁신, 유학생 등 4개 부문의 23개 항목을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뉴욕주는 100점 만점에 총점 70.8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분야별로 뉴욕주는 우수인재 유치 및 혁신과 유학생 부문에서 모두 1위에 올랐고 노동력 부문은 전국 3위, 사회경제적 기여도 부문은 전국 6위에 오르면서 이민자 기여도 전체 평가에서 전국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캘리포니아주가 68.01점으로 2위를 차지했고 3위는 뉴저지로 66.87점을 받았습니다. 뉴저지의 경우 노동력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고 우수인재 유치 부문은 4위, 사회경제기업 부문은 5위, 유학생 부문은 22위를 차지하는 등 모든 부문에서 골고루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그 밖에 4위는 매사추세츠가 66.36점, 5위는 메릴랜드 61.52점 순이었습니다. 반면 미시시피주 총점은 15.32점으로 4개 영역에서 모두 최하위에 머물면서 51위를 기록하고 이민자들의 경제적 영향력이 가장 미약한 주로 꼽혔습니다. 뉴욕시 재산세는 뉴욕시 전체 예산의 45%를 차지하고 있지만 재산세 산출 방식이 차별적이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뉴욕시 재산세 자문위원회가 이런 불공정한 재산세 산출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10가지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뉴욕시 재산세 자문위원회가 지난 31일 재산세 산출 개선을 위한 예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뉴욕시가 재산세 시스템을 개정하기 위해 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지난 1933년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재산세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처음입니다. 그동안 뉴욕시에서는 재산세가 차별적이고 불합리하게 책정되고 있다며 조세 정책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10가지 권고사항으로 1에서 3가구 주택과 최대 10가구의 콘도 및 코앗 건물을 새로운 주거 클래스로 구성하고 주거용 클래스의 모든 자산은 시장 가치로 평가해야 하며 저소득층 홈 오너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재산세를 면제해주고 현재 재산세 시스템을 부동산 소유주가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세율을 적용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해야 하며 10년마다 재산세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할 것 등을 제시했습니다. 자문위원회가 재산세 시스템 개정안을 완성하게 되면 뉴욕주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최근 온라인 주문과 배송을 위한 대형 트럭들이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트럭과 연관된 43건의 교통사고로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가 숨졌습니다. 뉴욕시경 경관들이 지난해 사이클리스트들을 대상으로 3만 5천 장 이상의 티켓을 발부했지만 일각에서는 대형 트럭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경 경관들은 2019년 한 해 동안 사이클리스트에게 3만 5천 장 이상의 벌금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같은 기간 트럭 운전사들에게 발급된 티켓보다 400장이 더 많은 수치입니다. 지난달 29일 열린 뉴욕시의회 교통위원회 청문회에서 뉴욕시경 윌리엄 모리스 교통팀장은 뉴욕시 교통량의 10%가 트럭이라며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21.5%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사고로 숨진 보행자와 사이클리스트의 수는 220명이었고 이 중 사고에 트럭이 연관된 것은 43건이었습니다. 시의원들은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취임 후 지난해 처음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최근 아마존 등을 통한 온라인 주문과 배송이 늘어나면서 거리에서 53피트 이상의 대형 트럭이 쉽게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뉴욕시경에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시의원들은 사이클리스트들의 교통법규 위반도 알겠지만 이보다 10배나 많은 트럭이 다니고 있다며 2톤 무게의 트럭이 40파운드 자전거보다 위험하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총 284만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요 사망 원인 가운데 1위는 심장병이었고 2위는 암으로 나타났습니다. 약물 과다 복용이나 자동차 사고 같은 비의도적인 상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산하 국립보건통계센터가 3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미국인 전체 사망자의 73.8%는 10대 주요 사망 원인에 의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 원인 10대 순위는 2017년과 동일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사망 원인 1위로 꼽히는 심장병으로 숨진 사람은 인구 10만 명당 16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뒤이어 2위인 암으로 사망한 사람은 인구 10만 명당 149.1명으로 조사됐습니다. 3위는 약물 과다 복용이나 자동차 사고와 같은 비의도적인 상해로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48명이 이로 인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 뒤를 이어 호흡기 질환과 뇌졸중, 알츠하이머, 당뇨병, 독감 및 폐렴, 신장병, 자살 등은 순서대로 주요 사망 원인 4위에서 10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사망 원인 1위인 심장병을 비롯해 암과 비의도적인 상해, 호흡기 질환과 뇌졸중, 알츠하이머 등 6개의 주요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은 지난해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독감 및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은 4.2% 증가했고 자살도 1.4% 늘어났지만 당뇨병과 신장병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또 지난해 영아 사망률은 2017년 인구 10만 명당 579명에서 2018년 566명으로 2.3% 감소했습니다. 뉴욕시 노인들의 삶의 질이 인종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색 인종의 노인층과 백인 노인층의 경제적 격차가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공공시설이나 보호시설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정보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미국 은퇴자협회는 지난달 30일 뉴욕의 유색인종 노년층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 불평등 격차 2.0이란 주제로 새로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뉴욕의 유색인종 노년층은 백인 노년층과 경제적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을 위한 주택과 공공시설, 보호시설과 같은 주요 이슈에 대한 정보 자료가 부족한 것이 주된 이유로 꼽혔습니다.
이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 주택 고급화에 따른 비용과 처방약 비용, 공과금 및 간병 비용의 격차가 크게 나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는 지역, 해밀턴 하이츠나 센트럴 할렘, 이스트 할렘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 뉴욕시가 조언받을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밖에 유색인종 노년층이 가격에 대한 두려움으로 적정 시기에 필요한 약을 처방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저가 일반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고 제약회사의 가격 담합을 막기 위한 Pay for Delay를 더욱 확실하게 정착시키고 노인 처방약 할인 프로그램 대상을 확대하기를 권고했습니다. 또 한 해 간병비 부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에게 총액의 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올해 1,350만 달러의 주정부 지원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K-팝과 한류 드라마 등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한국어 수업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높아진 한류 문화 위상에 따라 한국어도 경쟁력을 갖게 되면서 조기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주 하시엔다 하이츠에 위치한 시더레인 초등학교의 유치원 교실. 한인과 타인종 학생들이 함께 모여 나비의 한사리를 한국어로 배웁니다. 전 과목에다가 한국어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회 과목, 그다음에 과학, 그다음에 또 수학도 한국어로 가르쳐요. 한국어 이중언어 교육을 시작한 초창기 대부분 한인 학생들로 채워졌던 교실은 타인종 학생들이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 매료된 타인종 학부모들의 한국어 교육 열기가 매년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언니를 싫어해요. 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동안 영어 교육에만 몰입하던 한인 학부모들도 언어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 어릴 때부터 한국어와 영어를 병행하는 교육 과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한국어 이중언어 교육 과정을 시작하는 한인 학생들은 2개 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합니다. 갑자기 할머니의 코가 후끈후끈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코가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특히 한국어 교육과 함께 진행되는 한국 문화 수업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음악 시간엔 한국 고전 무용을, 체육 시간엔 태권도를 배우며 몸으로 한국 문화를 익힙니다. Korean language 하면 정말 culture를 같이 안 가르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 문화이기 때문에요. 고전 무용을 할 때, 또 태권도를 할 때, 또 추석, 명절, Lunar New Year performance를 할 때 정말 이거는 정말 I'm so proud to learn Korean or I'm so proud to be Korean American 할 수 있거든요. 현재 LA의 10곳을 포함해 미 전역의 학교 20곳에서 한국어 이중언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인 학생들이 많이 재학 중인 플러튼 교육구에서도 한국어 이중언어 프로그램 신설이 논의 중입니다. 곳곳에서 한국어 이중언어 교육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선 교육자 양성을 위한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세금 보고 시즌을 맞아서 각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연방국세청 IRS는 최근 세금 환급액을 늘려주겠다며 속이고 수수료만 챙기고 잠적하는 이른바 유령 세금보고 대행자에 의한 사기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자격 유령 세금보고 대행자들은
세금 보고 당사자에게 서명을 해서 우편으로 직접 IRS에 보내라고 한 뒤 수수료만 챙겨 사라지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IRS는 직접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공인회계사나 공인세무사 등 대행자 식별번호인 PTIN 넘버를 갖고 있는 대행자에게 맡기고 반드시 서명하도록 요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장애인 등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지문 채취를 위한 이민국 방문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지난달 30일 웹사이트에 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장애인이나 건강 문제로 로컬 이민국을 방문할 수 없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동 채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 채취 서비스는 3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뉴저지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및 종이봉투, 스티로폼 포장 용기 퇴출 법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상원 환경에너지위원회는 2020-2021 회계연도가 시작되면서 재상정된 일회용 제품 규제 법안을 지난달 30일 승인했습니다. 법안은 주내 일반 소매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와 종이봉투, 스티로폼 또는 폴리스티렌으로 된 포장용기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이 주 상하원을 최종 통과하고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18개월 후부터 시행됩니다. 뉴욕시 옐로캡 이용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구성한 메달리온 태스크포스는 31일 메달리온 폭락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옐로캡 운전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옐로캡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와 경쟁할 수 있도록 옐로캡 앱을 개선하고 기사들의 부채를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저지주가 전국에서 로보콜 관련 민원 제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정부의 두나콜 등록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9년 말까지 뉴저지 주민의 로보콜 관련 불만 신고는 76만 3,813건에 달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8,574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로보콜을 통해 사기를 당한 경우는 오리건주가 인구 10만 명당 643건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흐린 가운데 때때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4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은 40도, 섭씨 4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흐리겠고 가끔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목요일 역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